네, 취업 준비생들이라면은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이슈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산업 이슈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이 수요일에 있는 3월 9일 때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네. 이 코너가 좀 쉬어갔었는데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네. 투표는 예. 사실 뭐 그냥 대충 했는데 사실 투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압박감, 프레셔가 엄청 심하거든요. 왜요? 이게 그거에 맞춰서 채용이 같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 끝나자마자 삼성그룹도 채용을 시작했고 네. 기업은행도 150만 규모로 채용을 시작했고 네. CJ그룹도 채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투표를 하면서도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물밀듯이 몰아닥치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과 어떤 기대감을 섞이면서 오늘 어떤 걸 또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다 만큼 저희가 뭐 대선이라고 하면 또 살진한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누가 이제 됐는지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공약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파인더에서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이제 우리 뭐 이니셜로는 YSL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YSL. 입생노랭. 그래서 그분의 공약 한번 살펴보고 이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 놔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사실 공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 공약이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게 청년인 나에게 미치는 공약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약이 실현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현됐을 경우를 전제로 깔아야지 아무래도 좀 이제 변화가 좀 가시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믿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놓고 청년을 타겟을 한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군의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미래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파인더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가장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좀 내놓으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이제 청년들 기준으로 한 타겟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구직활동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직활동 관련해 가지고 월 50만 원 정도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제공한다고 해요. 청년 도약 보장금.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경쟁률도 심하고 그리고 또 기간도 짧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보완 제도가 돼서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뭐 토익이라든지 시험 응시하는데 2, 3만 원 들어가는데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래서 뭐 생활비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청년들 보장금이 있고 또. 근데 사실 이것보다 저는 저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모여야 되니까 뭐 시드머니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 관련된 있는 공약도 같이 존재했는데 10년 동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마련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억. 네, 그래서 이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본인이 월 30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정부가 40만 원을 얹어주는 그래서 월 최대 70만 원의 저축 상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이제 기존의 청년 관련되어 있는 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것들 상품이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계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상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 종사자들은 가입을 못 하거든요. 중소기업 이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입이 되는데 그거 덕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라고 하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가고 싶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급여 때문인데 이런 급여에 좀 이게 상쇄 효과를 나서 실제로 저희 주위에만 보더라도 이 청내공 때문에 중소기업 가는 거를 그래도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와 함께 이제 이런 청년 도약 계좌도 함께 마련한다면은 취준생 입장에서도 계속 대기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진로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에도 취업이 좀 더 활성
활성화되지 않을까,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무래도 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바라보는 게 급여 때문이 가장 클 텐데 그렇습니다. 복지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한테 대기업만큼의 복지 혜택을 누린다라고 해가지고 복지 공유제라는 것들을 또 같이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대기업에서도 보통 콘도나 휴양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중소기업도 쓸 수 있게 해주면 대기업 너네한테 인센티브 줄게라고 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휴양소라는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대기업 휴양소 콘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체들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근로자들까지도 좀 이렇게 안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저도 이제 은행에서 휴양소라고 해가지고 근무 시에 많은 혜택을 봤었는데 네.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송도에 있는 오크우드라는 호텔에서 뭐 재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산에 있는 파크하얏트라든지 뭐 심지어 뭐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여름이나 겨울 휴가 때마다 신청하면은 재워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공짜로? 그죠? 네, 지금도 제가 은행을 그만둬서 아쉬워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도 간간히 이제 은행에 다니고 있는 동기들이 간다라고 하면 따라가서 이불 하나만 챙겨가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왜 안 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더 크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자체적인 휴양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휴양소를 공유하게 되면 그 휴양소의 뭐 처리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 나아가서 그 휴양소를 누가 언제 먼저 쓸 수 있게끔 해주는지 관리가 또 문제예요. 네, 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좋은 복지가 있는데도 왜 그만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궁금하네요. 예. 자, 또 다른 청년 공약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뭐 육아휴직이나 첫 주택 구입자들 뭐 공약들 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는 공약이라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원가주택 30만 호랑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가주택 30만 호와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이다. 네, 어떤 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건설 원가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공약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청약 넣으면서도 고민하는 게 계약금 넣고 잔금은 어떻게 돈이 치르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뭐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후덜덜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또 이제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는 바람에 뭐 대출 규제도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것들도 또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근데 분양가의 20%만 내면은 나머지는 장기 원리금 상환해서 결국에는 이제 내 걸로 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니까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좀 멀어졌다 생각했던 거를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특히 좋네요. 예. 이 청년권 이제 역세권 주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뭐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너무 작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월세도 좀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월세라는 것들을 좀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의지를 북돋아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과 관련된 얘기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성별, 출신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서는 여러분들한테 공정하게 채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나온 이유가 뭐 특정 회사를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일부 노조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자신이 일하던 데에 그냥 본인의 자녀가 채용이 먼저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그래서 단체 협약 무효화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취업 시장을 다시 공정하게 돌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거나 철폐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부정적인 면도 어떤 같이 면에서요?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학력도 나이고 전공도 가리고 뭐 신체 조건 성별 다 가린다 치면은 여러분들을 기업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뽑아야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외의 요소가 다시 또 스펙화돼서 어떻게 보면 채용 시험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려진 것 이외에서 또 네, 맞습니다. 채용 시험화가 된다. 네, 거기에 또 실제로 집중해서. 제가 이거의 우려사항으로 제일 크게 느꼈던 사례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예요? 이 중소기업 중진공이라고 하죠.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채용이 뜰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체험형 인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는 그 기준을 봤더니 서류 전형만 봐요. 면접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 서류 전형의 1단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내외 수상 경력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내외 수상 경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도 막 빨리 만들려고 또 엄청 애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 이런 학력이나 뭐 신체 조건 외적인 요소에서 뭔가를 끌어오면 뭐 예를 들면 필기 시험부터 시작해서 대내외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성적 이런 거에 또 강화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게 현실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취준생들이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응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졸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졸업을 지금 하셔서 취업 시장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 스펙적인 부분들은 꼭 미리미리 가시적인 부분들은 준비를 해놓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런 공정한 취업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 제가 계속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좀 더 긍정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최종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이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공정을 이유로 이게 또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는 수도권 학교고 여긴 지방대학교에서 그냥 볼 때는 더 뛰어난 것 같지만 수도권 학교의 어떤 학교의 어떤 네임밸류 때문에 됐다.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 같은 경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역 할당제를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공약에 대한 어떤 방식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좀 뭐 지금 지방대 우선 채용이라든지 할당제라든지 하는 것들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다만 이제 스펙화가 너무 가시화되고 너무 고도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자, 이름만 들었을 때 참 신박하다. 뭐 최종 면접자들에 대해서 면접이 어땠는지 그게 평가해 주는 거라 의미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최종 면접 자율 피드백 의무화 이거는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율 피드백인데 의무화가 붙어 있으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 피드백 의무화. 자율 피드백이지만 자율인데 의무화야. 의무화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이제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 사실 이게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저한테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종 면접에 탈락한 친구는 제가 최종까지 갔는데 왜 떨어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맞아. 면접관한테 우리 임원분들한테 욕도 안 했는데요. 막 뭐 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신입 받아라 막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왜 안 뽑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알아야지 다음번에 준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1차 면접은 아니더라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분들한테는 면접자가 요청한다면 기업이 이 면접의 탈락 사유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 자율 피드백이라고 붙어 있는 이 단서 조항이 중요한데 네. 의무화는 의무화지만 피드백 내용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뭐 왜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구체적인 정도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래도 지금처럼 뭐 우리 건과 같은 우수한 인재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 정도까지로만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요소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게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 꼭 기억해 놓고 한번은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자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인재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 말고 그래도 어느 것 때문에 되지 않았다, 어느 부분이 아쉬웠다 이 정도는 좀
첨언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표면적으로 어필했던 그런 공약들이었는데 네. 공약집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거 운동이나 아니면 연설에서 말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인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공인성 합니다. 맞아요. 그것 네. 때문에 너무 또 공부하니까 짧아요. 네. 시간 뺏긴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다 공감할 텐데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2학년까지 쎄 빠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취득했어요. 900점. 그래놓고 졸업할 때 보니까 다시 취득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5급이나 7급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무원 채용에서는 공인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이런 5급, 7급 외교관 등 이런 공무원 채용 시험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게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토익 출제하는 데서 싫어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드는 거일 수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급부로 아무래도 그 개인당 1인당 보는 시험비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네. 우려도 같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있네요.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해 놓고서는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만큼 또 희소식도 없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얼핏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선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내 경쟁자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막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채용 시장에서 네. 공인 성적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아가지고 그거에 위안을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불과하고도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은 설문조사 대상 중 약 75%의 수험생이 영어 외국어 공인 성적 인정 기간 연장에 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수험생들의 수험생들의 이제 응시료 절감 효과도요. 21년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25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개개인으로 할당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많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효과를 보이겠죠. 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압박 부분에도 해소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약들 말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원전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단계적인 수순으로 폐지를 밟아간다 할지라도 이거에 관련된 청춘들의 꿈, 청년들의 꿈을 뭐 짓밟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우려됐던 요소는 뭐냐면요. 작년도에 카이스트 제가 살펴봤는데 원자력학과 선택한 학부생이요. 네. 작년도에 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3명만이 원자력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거만큼 좀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중심 카이스트에서 이 정도의 원자력 인재만을 가지고선 양성한다는 건 좀 아쉬움이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원자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네.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채용 시장도 좀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 정부에서도 지금 당선인께서 그 얘기했던 게 이제 원전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뭐 좀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알아봤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이 제일 적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우리 건쌤께서 그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삼고 싶은 거는 전체 이용과 게임 본인 인증제 폐지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있을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인 확보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제가 청소년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은 좀 어느 정도 실감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가 지금 또 급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를 즐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콘텐츠를 즐기지 못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이 무형 자산인 만큼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얻어야지 미래 진로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나아가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판로 진출을 막고 있는 형국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게임 산업의 내수 시장 활성화에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산업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기억해 놓고서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더 가시화되고 가속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렇군요.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도 화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 지금 나오는 저 화면도 그거 메타버스에 기반한 게임 아닌가요? 로블록스라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 메타버스 맞아요. 화두인 만큼 이제 게임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융합돼 가지고 또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얘기하는 얘기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거인 네.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진짜 우리 또 그러니까요. 방송과 가장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 정책과 지금 현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전 정책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채용을 굉장히 활성화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공공 청년 인턴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턴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공공기관, 공기업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직무적인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나 가점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조금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했던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한다면은 적자 구조로 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조금 더 폐지 수순을 밟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는 것들도 TO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또 존재하겠죠. 바로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인턴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사실은 그렇죠. 뭐 은행권만 예시를 든다 할지라도 네. IBK 기업은행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에서 인턴을 뽑는 경우를 제가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IBK 기업은행 인턴을 해야 된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무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적 요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기업의 인턴을 지원하는 게 좀 더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심으로 지원을 하던 것들을 넘어서서 사기업 인턴들 뜨는 거 한 번씩 조금씩 확인하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 뭐 인턴도 인턴이지만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좀 돈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좀 확보가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뭐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산학협력이라든지 민학협력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 이런 기조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IT 공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술 공부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경력이자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